예, 안녕하세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정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그 쿠키뉴스 대표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쭉 들여다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들이 오늘 이제 발표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좀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동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된 이제 부동산 금융 위기, 다들 PF 위기로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서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와닿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오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겁니다. 이제 적재적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될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물가와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이제 그것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정책적 불확실성이 이제 발생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이제 정밀 타격이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어감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 약간 타격의 대상이 아마 부동산 시장이 될 것 같아가지고, 타격하면 조금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밀 치유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황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유동성 위기가 신용 위기로 이제 전이될 것이고, 그 최근에 이제 작년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동성 위기, 신용 위기의 전조일 것이다.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신용 위험이 이제 촉발될 하나의 이제 시장이 바로 이제 부동산 금융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허 실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가계 부채가 이제 조금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가계 부채가 디레버리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이 약간 안정화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게 저도 동의를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부동산 금융 시장과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진 상태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뭐 이런 순서로 목차가 되게 깁니다. 긴데 뭐 앞단에 했던 이야기, 앞단에서 제가 드릴 말씀들은 기존에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다들 하셨던 내용들과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제가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PF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된 거냐, 그거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지만, 또 그 구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이해도를 높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리스크가 이제 커졌는데, 이것들이 과연 이제 잠잠해질 거냐, 아니면 이제 정밀 타격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냐, 정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냐, 정밀 필요가 이제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밀 치료가 그럼 필요한 구체적인 부분은 도대체 어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좋겠느냐.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부동산 금융 시장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실물 부분과 금융이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물 부분에서 이루어진 이제 부동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부동산 금융 시장의 안정성도 크게 달라지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그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이제 뭐 미국,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제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조금 그래도 다른 나라들도 좀 쭉 살펴봤거든요. 보면은 21년부터 22년 사이에 이제 엄청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복합적입니다. 이제 몇 가지 이야기는 이제 하셨죠. 우리 앞에서 발표하신 발제자분들께서 하셨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변화, 국제 유가, 곡물 가격 급등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발생한 이제 시중 유동성,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2021년 하반기 정도부터
완화되면서 보복 소비,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의 방역 완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오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년간 이어진 이제 저성장 경기 침체 국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어진 그 저성장 국면 하에서 투자가 이제 과소하게 이루어졌고, 이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소비가 이제 팽창하는 과정에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세 분 발제자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니까 이제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보지 않고 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봤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빠르게 올린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빠르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올렸느냐? 왜 올렸는가 하면 이제 올릴만 해서 올린 거죠. 금일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받침이 됐으니까 올려도 되겠다 해서 올린 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도 같이 올렸습니다. 앞에 그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빠져 있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 우리나라 물가 수준도 이제 빠르게 올랐고, 그다음에 금리도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왜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왜 올렸을까? 뭐 당연히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한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첫 번째 오 팀장님 이야기하실 때, 이제 오건영 팀장님 이야기하실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한미 간 금리 격차 이게 너무 벌어지게 되면 자본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 그에 대한 이제 좀 경각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동시에 이제 이제 마지막에 허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부담감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디레버리징 시켜서 경제 전반에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통화정책 당국의 그런 스탠스가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동이 딱 걸렸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반도체 수출 이런 게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국내 경기 침체가 이렇게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9월부터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색이 크게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가계 부채를 줄이고 그다음에 물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금융 시스템에 이제 불안정성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리기도 애매하고 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 상태에서 금리를 이렇게 또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애매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부동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이제 금융시장이다 보니까 실물 시장과 이제 금융시장이 아주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이제 2014년도 이후에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 당시 계속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거, 세월호 사태 이런 걸 거치면서 국내 경기가 계속 다운되는 흐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약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 시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2019년도 중반에서 2020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잉 유동성 시기에 돈이 도대체 어디에 몰렸을까? 황세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 부분이 2,700조라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것들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바뀌어 버렸습니다. 분위기가. 공동주택 이제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시면은 갑자기 뚝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더 떨어질 줄 알고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 기준으로 해서 7만 5천호 정도라고 하는데, 아마 곧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8만 호 이제 훌쩍 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격한 변동이 왜 왔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금리 변동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것들이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금융 비용이 커지니까 부동산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이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방 압력이 커지고 그러면서 구매 의향도 줄어듭니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반전이 된 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지난 수년간 이제 부동산 규제가 좀 심했던 측면이 있죠. 이것들이 이제 부동산 호황기 때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이제 빠르게 올리는 측면이 있지만 또 부동산 금리 상승 등의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때는 부동산 가격을 더 심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 시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다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최근에 건설사들이 이제 폐업을 많이 하긴 했어요. 조그만 업체들이 그러니까 일감이 없다 보니까 폐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부도 업체 수가 그렇게 또 많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신용 위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금년 중반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좀 중견 건설사 몇 군데도 좀 쓰러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용 위기가 이제 곧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수치로는 이제 확인이 지금 잘 안 됩니다. 대신 이제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부동산 PF는 거의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그나 HFS의 사업자 보정, PF 보증서를 끼지 않고서는 전혀 이렇게 PF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PF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규 이제 브릿지론 대출도 이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것들을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쉬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왜 우리 부동산 PF 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PF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또 저도 글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쏙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국내 이제 PF는 지금 제가 1, 2, 3, 4, 5 해가 4인데 5로 되어 있네요. 4까지입니다. 4인데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사업 시행 주체가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자기 신용이 약하다 보니까 큰 돈을 당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3의 신용 보강 주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건설사도 될 수 있고 과거에는 건설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면서 증권사나 이런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우량한 최근에 신탁사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 애들의 신용 보강을 받는 큰 돈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대규모 자금이 조달돼서 초기 이렇게 비용을 조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업 착공까지 되고 나면은 초기 리스크가 거의 이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후에 어떤 금융을 통해서 이제 조달하는가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집단 대출이라고 하는 소비자 금융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 구조를 잘 보시면은 이것들이 자금 공급 주체가 하나가 아니고 그리고 사업 시행 주체가 자본력이 약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긴데 그 사이에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풍부한 저금리와 시중 유동성 하에서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든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문제가 특히 이제 소비자 금융 부분에서도 없어지고 소비자 금융 부분에서 뒷단에서 소비자 금융 부분에서 자금 조달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앞단에서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초기 자금 조달, 브릿지론이나 본 PF 조달도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기, 경기 하락기에는 이것들을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기가 그 사업을 시행한 주체가 그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본을 통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자본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약한 자본력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얘가 망가지고 나면 뒷단에서 그것을 대신 받아서 막아줘야 되는 애들이 누군가 하면 신용보강한 애들인데 건설사, 증권사 이런 애들입니다. 그리고 신용보강 걔네들도 무너진다. 그러면은 거기서 돈을 댔던 대주단, 그러니까 그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저축은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연쇄적으로 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발생한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너무 뛰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금융 비용도 많이 올랐는데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들의 수익성이 다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건설 자재가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이제 뭐 그 화물연대 노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지원에 이제 엄청나게 부담을 줬죠. 그러면서 현재 그 사업들이 거의 다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주 우량 사업장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뭐 한계 상황이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한계 상황이다 마이너스에 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동안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국내 고금리 고물가, 아까 그 고금리 말씀드렸죠. 고물가도 아까 공사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물가 현상은 제가 뭐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가 상승 요인들이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규 사업은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이제 돈을 얘네들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왔으니까 얘네들이 지속 가능해야지. 지속 가능해서 얘네들에 대해서 투자한 돈들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수 있어야지 금융 시스템이 크게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부동산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지 않고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이제 허 실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이제 상승 압력이 지금 상당히 낮아졌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향 가능성도 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건설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올라 있고 기존에 이제 그 계약 약정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미 이제 사업 수익성은 이제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리고 이제 특히 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언론 자료 보니까 레미코나 시멘트 가격은 또 이렇게 크게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 수익성 측면에서 계속 이제 나빠질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그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분양률이 약간 이렇게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이제 지역별로 이제 물건별로 이렇게 약간 차별화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특히 지방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던 상당 수의 사업들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뭐 그냥 사업 적고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금융기관,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가 이제 위험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에 10월달에 이제 금융위에서 저를 막 불러가지고 이게 도대체 부동산 PF의 구조가 뭐 어떻고 막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이 지금 다 멈췄는데.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데 역시나 우리나라 기재부 금융위의 공무원분들은 이제 스마트하시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하시고 신속하게 움직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10월 25일에 23일이었나요?
갑자기 보도 자료 딱 뜨면서 막 일단은 급한 불부터 막 끄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증권사들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 장치 막 마련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 그러면서 또 막 부동산 규제도 비교적 제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빨리 막 완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실물 부분에서의 리스크는 아직 계속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확대 재생산될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특히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 금융정책 당국의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위험 요인이 이제 계속 없을 거냐, 그건 아니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위험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신탁사 분들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한 7, 8년 이어진 부동산 경기 호황기 때 부동산 신탁사들이 그 책임 준공형 토지 신탁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자본으로 많은 사업들을 벌렸어요. 근데 그에 대한 신용 보강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탁사가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시공사들이 1차적으로 막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공사들이,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다 저신용 건설사들이에요. 신용 등급이 없거나 거의 투기 등급에 가까운 저신용 건설사들이고, 얘들은 이제 특히 이런 경기 불황기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얘들이 무너지고 나면 그 리스크는 그대로 현실화돼서 부동산 신탁사들한테 전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사들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 신탁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주로 또 참여한 애들이 이제 제2금융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 얘들도 좀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과 과제입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들었는데 결론이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하고 이제 조금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큰 이제 위기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아주 이렇게 크고 작은 리스크들이 현실화되고 그것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터져 나오고 그때마다 정부가 긴급하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이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위기가 가시지 않았으니 계속 이제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시고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다라는 정도로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